미수가,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장녀인데 동생들 학비는 누가 벌겠냐? 경상남도 합천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정미숙에게 책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봄에는 모내기를 도우고 가을에는 추수를 도우면서도 학교 공부만큼은 놓지 않았던 그녀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여자아이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과 꿈이 아버지의 한마디로 무너져야 했습니다. 미수가,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장녀인데 동생들 학비는 누가 벌겠냐?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1980년 당시 농촌 가정에서 딸의 교육은 사치였고 장녀는 희생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미숙의 가슴속 깊은 곳에 품고 있던 대학 진학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1980년 봄 어느 날 20살의 정미숙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부산행 시외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향의 논밭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푸르른 보리밭과 노란 유채꽃이 만개한 들판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뒤로 사라지는 것은 고향만이 아니라 소녀 시절의 순수한 꿈들이기도 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어머니가 싸준 김밥과 몇 벌의 옷가지가 전부였지만 마음속에는 굽히지 않을 의지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입시를 봐서 대학에 가겠다는 꿈만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부산 사상공단에 도착했을 때 회색빛 공장 건물들과 매캐한 연기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높다란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 기계 소음이 끊이지 않는 거대한 공장들, 그리고 나이 어린 여공들의 피곤한 얼굴들까지 모든 것이 고향의 평화로운 풍경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터전이 될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돈을 벌어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자신의 꿈도 이뤄야 했습니다. 첫날 공장 앞에 서서 입사 서류를 들고 있던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20살 시골 처녀에게 부산은 너무나 큰 도시였고 공장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생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부산 사상공단의 대성섬유에서 미숙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2평 남짓한 기숙사 방에 4명이 함께 지내야 했고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기계 소음 속에서 실을 뽑아야 했습니다. 야간조 근무는 생체 리듬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지만 야간 수당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향에 보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기숙사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4명이 함께 지내다 보니 사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새벽에 화장실 가는 소리까지 모든 것을 함께 견모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룸메이트들이 모두 비슷한 처지의 시골 출신 여공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고 때로는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내뿜는 소음은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고 화학 냄새는 코와 목을 따갑게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해야 하는 야간조 근무는 젊은 몸에도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 교대조가 와야 비로소 쉴 수 있었는데 그때쯤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발은 퉁퉁 붓고
어깨와 목은 돌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은 고향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동생 2명의 고등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내고 나면 미숙에게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모아서 부산 국제시장 헌책방에서 책을 사곤 했습니다. 한 권에 100원, 200원 하는 헌책이었지만 미숙에게는 보물 같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부터 철학서까지 닥치는 대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미숙아, 또 책이야? 쉬는 날엔 우리랑 같이 놀러 가자. 동료들은 그런 미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에게 책은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좁은 기숙사 침대에 누워 책장을 넘기는 시간만이 그녀를 다른 세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러시아 귀족들의 우아한 삶을 상상하기도 하고 철학자들의 깊은 사색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시끄러운 공장 소음도 비좁한 기숙사도 고된 노동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 게시판에 붙은 작은 공고가 미숙의 눈을 번쩍 뜨게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무료로 운영하는 야학 모집 공고였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를 도와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캄캄한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꿈을 향한 진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첫 야학 수업 날 부산중앙교회 지하실은 어둡고 습했지만 모인 사람들의 눈빛만은 반짝였습니다. 대부분 미숙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낡은 책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모두들 간절한 표정으로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지하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열정이었으니까요. 미숙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야간 근무로 피곤했지만 이 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과학을 가르칠 이준호입니다. 문 앞에 선 청년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부산대 의과대학 3학년이라고 했는데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정돈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대학생 선생님들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오만함이나 건방진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을 진심으로 가르치고 싶어하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준호가 화학의 기초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을 때 미숙은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그의 설명을 들으면 신기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원소기호부터 시작해서 화학결합까지 복잡해 보이던 과학이 그의 손에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숙은 그의 수업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물론 과학 내용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그보다는 이준호라는 사람 자체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학생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미숙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가 말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의 눈이 자신을 바라볼 때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 찬 비가 교회 지하실 작은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없이 망설이고 있는 미숙에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준호였습니다. 같은 방향이면 제 우산 쓰실래요? 그의 제안에 미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함께 걸으며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이준호는 미숙이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미숙의 의지력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진 책들도 빌려드릴 수 있고요.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미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부산에 온 후 처음이었습니다. 야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즐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미숙에게 야학은 단순한 공부 이상의 의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야학 수업이 끝나면 미숙과 준호는 종종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였지만 점점 둘만의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때로는 근처 작은 다방에 들러 책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다방은 허름했지만 따뜻했고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과 삐걱거리는 의자,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이 전부였지만 미숙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준호는 미숙이 읽을 책들을 하나둘 가져다 주었습니다. 공장에서 12시간 일한 후에도 책을 읽는 미숙의 열정에 준호는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불굴의 의지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다방에서의 대화는 미숙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준호는 의학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생각들을 들려주었고 미숙은 공장에서의 삶과 책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준호는 의사가 되어 사람을 치료하고 싶어 했고 미숙은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 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도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다방에서 문학 이야기를 나누던 중 준호가 조심스럽게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호감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따뜻한 체온이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준호는 미숙을 태종대로 데려갔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서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의 꿈은 심장 전문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의 생명도 끝나잖아요. 그 심장을 고치는 의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어요. 미숙은 그런 준호의 꿈이 너무나 숭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그처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질녘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일 때 두 사람은 첫 키스를 나눴습니다. 바닷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숙은 그때까지 이런 행복이 세상에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가난한 시골 처녀가 꿈도 꿀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준호에게로 완전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미숙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었고 미숙은 준호에게 순수한 마음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월 초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미숙을 찾아왔습니다. 미국 유학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선해준 하버드 의대 연수 과정이었는데 심장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괴로움이 역력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준호와 자신은 애초부터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고 그 격차는 언젠가 둘을 갈라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년만 기다려줘.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면 정식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릴게. 그때까지 절대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숙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돌아올까, 정말 자신을 기다려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준호가 머무는 하숙집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은 깊은 밤까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숙은 준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이별의 아픔을 미리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준호는 떠나기 전날 손목시계를 선물했습니다. 그리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의대생에게는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시계를 미숙의 손목에 채워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 시계처럼 시간이 흘러도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만큼 널 더 그리워할 거야. 그의 약속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이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미국으로 떠난 후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편지도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부산역 근처 공중전화박스에서 서울 부산대 기숙사에 연락해봤지만 준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국제전화는 꿈도 꿀 수 없었고 미국의 정확한 주소도 알지 못했습니다. 점점 불안이 커져갔지만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3달째 되던 날 미숙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생리가 2달 넘게 끊긴 걸 깨달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1980년 당시 미혼 임신은 여성에게 치명적인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배불룩한 거 뭐야? 설마. 공장 관리자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미숙은 즉시 해고당했습니다. 기숙사에서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임신한 미혼 여성을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동료 여공들조차 미숙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고향의 소문이라도 나면 가족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요. 특히 동생들의 앞날까지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오점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부산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에서 방 하나를 얻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만만치 않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좁은 방 한 칸에는 작은 책상과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환기가 안 되었고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미숙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일할 곳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전단지 붙이기,
식당 설거지, 청소일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지만 뱃속 아이만큼은 건강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영양제 하나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미숙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학에서 함께했던 친구 김순자였습니다. 순자는 미숙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알고 틈틈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쌀 한 포대, 반찬 몇 가지를 가져다 주는 작은 친절이었지만 미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미숙아, 힘내. 이 고비만 넘기면 돼. 아이는 죄가 없잖아. 순자의 따뜻한 말에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것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순자의 도움으로 작은 방을 구할 수 있었고 시장에서 간단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선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준호에 대한 원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연락도 없이 떠났는지, 정말 자신을 사랑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밤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망보다는 뱃속 아이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미숙은 준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야학 출석부에서 본 주소를 기억해 두었던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2층 양옥집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준호와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집 전체에서 풍기는 부유함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로 보이는 그는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숙이 준호를 찾는다고 하자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임신한 상태임을 눈치챈 그는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면 충분하겠지. 아이는 없애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지만 미숙은 그것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준호가 미국에서 약혼자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결혼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준호가 약혼을 했다는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눈빛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정훈이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그 말에 미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이 일방적인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준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일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런 것을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숙은 봉투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준호를 사랑했던 마음만큼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 한다니 그동안의 사랑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뱃속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버렸지만 엄마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엄마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날부터 미숙은 준호에 대한 모든 기억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아이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했던 시간들은 꿈이었고 지금부터가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아이를 키워내겠다는 의지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1981년 봄 미숙은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작고 여린 아기였지만 건강했습니다. 이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은혜의 은, 희망의 희.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희망을 주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세상 모든 고통이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아이에게 밝은 미래를 주고 싶었습니다. 출산 후 병원에서 나오는 길 미숙은 아이를 꼭 안고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너만큼은 공부시킬 거야. 내가 못 이룬 꿈, 내가 이뤄줘. 그날부터 미숙의 인생은 은희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은 아이였고 모든 꿈의 목표도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는 은희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미혼모로서 은희를 키우는 일은 전쟁 같았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좌판을 벌이고 밤에는 포장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은희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야간 보육시설에 맡기는 날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아이를 데리러 갈 때면 은희가 엄마를 기다리며 울다 지쳐 잠든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아이에게 속삭이며 꼭 안아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컸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해서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은희는 너무나 밝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말이 늦었지만 웃음만큼은 누구보다 예뻤습니다. 사회의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미혼모라는 이유로 받는 차가운 시선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특히 은희가 조금 클 때까지는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언젠가는 설명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걱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내 그림이 제일 예쁘다고 했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은희는 매일 신나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미숙은 그런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게 자라주는 은희를 보면 모든 힘든 일들이 견딜만 했습니다. 때로는 늦은 밤 공부하는 은희 옆에서 미숙도 입시 공부를 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뭐해요? 엄마도 공부하는 거야. 엄마도 예전에 꿈이 있었거든. 은희는 엄마 옆에 앉아 같이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르는 글자가 많았지만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미숙에게는 딸과 함께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었지만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다른 아이들처럼 부족함 없이 자랄 수는 없었지만 사랑만큼은 넘치도록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사주고 명절이면 새 옷 한 벌이라도 입혀주려고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애썼습니다. 은희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미숙은 부산의 한 전문대학 야간과정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시장일, 저녁에는 대학생이라는 이중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은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멋있어요. 나도 엄마처럼 공부 열심히 할래요. 은희의 그런 말에 미숙은 뭉클해졌습니다. 고생스럽지만 보람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은희는 학교에서도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로 자라고 있어서 미숙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딸이 기특했습니다. 가끔 은희가 아빠에 대해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셨다고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그들을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이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라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은희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미숙은 전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한 회계사무소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사무소였지만 시장에서 좌판을 벌이던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일이었습니다. 은희도 그런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달 적은 금액이지만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은희에게 필요한 것들도 좀 더 여유롭게 사줄 수 있었습니다. 은희는 공부에 타고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항상 반에서 1등을 했고 특히 과학과 수학에 뛰어났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준호와 비슷한 면이 있었는데 미숙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를 닮은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그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뛰어난 능력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은희가 어느 날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그런 딸이 너무 대견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남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 은희야. 엄마가 끝까지 도와줄게. 미숙은 은희의 꿈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학원비는 부담스러웠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은희는 부산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미숙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은희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미숙은 부산 시내에서 좀 더 큰 회계사무소로 이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이 마련된 것 같았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은희는 병원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소아병동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간호학과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교수들도 은희를 아끼는 제자로 여겼습니다. 미숙은 그런 딸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했어요. 나도 서명했어요. 23세가 된 은희가 어느 날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미숙은 그런 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아이로 자라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우리 은희는 정말 착하구나. 엄마처럼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서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은희의 그 말에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그저 딸을 위해 열심히 산 것뿐인데 은희는 그것을 남을 돕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은희는 부산의 큰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석사과정도 밟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그런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이 대신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은희가 30대가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가끔 은희의 결혼을 걱정하기도 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희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길을 찾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엄마와 함께 살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은희는 정말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낸 모녀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녀지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무엇보다 깊은 신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희가 35세가 되던 해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던 은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찾아온 임신이었지만 은희의 눈빛에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대학 동기였는데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주처럼. 엄마 미안해요. 엄마랑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3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딸에게는 든든한 어머니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은희야. 엄마한테 내가 온 건 축복이었어. 내 아이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날 밤 미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은희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돌, 첫 운동회, 초등학교 입학식까지 모두 자신이 혼자 찍어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때 맹세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고, 자신이 있다고. 딸이 겪었던 고통은 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희는 이미 사회생활을 오래 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정적이던 직장 생활도 임신으로 인해 어려워졌지만 미숙과 은희 그리고 새 가족 서진이까지 3명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2016년 봄 서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여린 아기였지만 건강했습니다. 은희는 육아휴직 후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미숙은 계속해서 회계사무소 일을 했습니다. 서진이가 태어난 후 집안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내가 그린 거예요. 손녀가 그림을 들고 뛰어오면 세상 모든 피로가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에게는 35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집은 따뜻했습니다. 비록 넓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늦둥이 손녀를 보며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은희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서진이와 함께하면서 되살아났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이렇게 즐거웠던가 싶을 정도로 매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2019년 봄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그때였습니다. 은희와 서진이가 놀이터에 다녀오겠다고 나갔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마스크 꼭 쓰고 갔다 올게요. 은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서진이를 감싸고 몸을 던져서 아이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지만 은희는 뇌사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서진이를 안고 울고 있는데 의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장기 기증에 대해 물었습니다. 은희가 기증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딸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은희의 심장, 간, 신장, 각막이 5사람에게 새 생명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조용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지 못했지만 은희의 대학 친구들과 병원 동료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은희는 늘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마지막까지도.
친구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미숙과 서진이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35년간 함께해온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손녀를 위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은희를 잃은 후 미숙과 서진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살배기 손녀에게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서진이는 종종 엄마 사진을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숙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숙은 서진이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지만 항상 서진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엄마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계속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우는 서진이를 달래는 것이 미숙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미숙은 65세의 나이에 다시 육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지만 서진이만이 이제 자신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회계사무소 일을 줄이고 손녀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서진이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도 가끔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면 엄마 사진에 뽀뽀하고 잠드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미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은희의 수입이 없어지자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그래도 서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미숙은 낮에는 회계 일을, 저녁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수작업이었지만 서진이와 함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다행이었습니다. 포장지 접기, 스티커 붙이기 같은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푼돈이라도 모아야 했습니다. 은희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미숙은 은희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은희의 간호사 면허증, 각종 상장들,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며 미숙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장기이식 대기자들을 만났다. 모두 생명의 끈을 간절히 붙잡고 있었다. 내 몸의 일부가 누군가의 생명이 된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 은희는 정말로 남을 돕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2년이 지나자 서진이도 엄마 없는 생활에 조금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 미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있는데 왜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서진이의 순수한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렸습니다. 2022년 어느 봄날 미숙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은행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려고 ATM기에서 잔고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문자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손녀 서진이를 학교에 보내고 파출부 일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평소처럼 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정미숙 고객님, 은행 금융 이상거래 감지팀 김지영입니다. 계좌에 고액 입금이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통장 확인해 보셨나요? 두 번째 문자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단화와 평소 파출부 일할 때 입는 바람막이 차림 그대로였는데 젊은 창구 직원이 미숙의 통장을 확인하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정미숙 고객님 맞으시죠? 어젯밤 10억 원이 입금되었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듣는 순간 미숙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 돈을 본 적도 없거니와 누가 자신에게 그런 큰 돈을 보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혹시 은행에서 실수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사기인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직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이내 다른 직원이 나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정미숙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상담실입니다. VIP 상담실이라니. 미숙 같은 시골 아줌마가 평생 들어가 볼 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따라가는데 뒤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분이 맞대? 응, 그 장기기증. 쉿, 목소리 낮춰. 장기기증이란 단어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5년 전 은희가 장기기증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세상 누구보다 착했던 내 딸의 마지막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걸까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기 전에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봉투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장기기증 유족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은희의 장기기증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VIP 상담실 문 앞에 서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이었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 전 내 젊은 시절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사람. 42년 전 야학 교실에서 처음 만났던 그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런 우연이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여기가 맞나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1980년 여름 부산 사상공단에서 야학 교실로 향하던 그날 책 이야기에 웃음 짓던 그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42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할 만큼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숙아. 목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시간만 흘렀을 뿐 42년 전 그 다방에서 미숙의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음성이 여전히 미숙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묻어두었던 상처도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시선은 그의 목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셔츠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붉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심장이식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준호의 말이 수중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했습니다. 현실 같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4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놀라운데 그것이 딸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니. 미숙아, 나 때문에 미안해. 내 딸이 내 가슴에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쓰러지면서 아득한 의식 속에서 마지막 생각은 은희였습니다. 내 전부였던 딸이 나를 버린 남자의 심장이 되어 돌아오다니. 이런 잔혹한 운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요? 눈을 떴을 때 미숙 앞에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VIP 상담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그 사람,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주름졌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42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젊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10억이라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 출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준호님께서 송금자로 확인되어 같이 오시라고 했는데 두 분이 아시는 사이라는 건 저희도 몰랐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잠시 두 분이서 대화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나서야 맞은편에 앉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이 들었니, 미수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그 목소리, 다방에서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던 그 말투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나 봅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2년간 쌓인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충격이 뒤섞여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딸을 혼자 키운 원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때 가슴 설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걷던 부산의 그 골목길들이 떠올랐습니다. 야학이 끝나고 함께 걸었던 그 따뜻했던 시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다방에서 책 이야기를 나누던 그 소중했던 순간들까지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의 순수했던 사랑이 지금은 이렇게 복잡한 감정으로 변해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충격인지 감정이 뒤섞여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셔츠 단추를 2개 풀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크고 선명한 수술 흉터가 있었습니다. 심장이식 수술의 증거였습니다.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미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생각보다 큰 흉터였고 그가 얼마나 위험한 수술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흉터가 은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심장이식을 받았어. 말기 신부전이었거든. 준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그 시절 함께 꿈꾸던 미래가 떠올랐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되겠다던 그의 꿈, 그리고 그 꿈을 응원했던 자신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전문으로 연구했던 심장병으로 인해 심장이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그저 내 생명의 은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었어.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기증자 가족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거운 진실을 털어놓기 전에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42년간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때 젊고 패기 넘쳤던 의대생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섞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진지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똑같다는 것이 미숙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3년이 걸렸어. 기증자의 이름을 알아내는 데만. 이윤희.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몰랐어.
하지만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아이의 어머니 이름이 정미숙이라는 것.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42년 만에 보는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성공한 의사가 된 그였지만 지금은 한 명의 아버지로서 후회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출생연도가 1981년. 그때 알았어. 내가 찾은 건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내 딸이었다는 걸. 미숙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의 심장이 그 사람 안에서 뛰고 있다니. 내 전부였던 은희가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니. 딸의 심장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운명의 장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매일 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잠이 들어. 내 안에서 뛰는 심장이 우리 딸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는 그 소리가 나를 자책해. 왜 돌아오지 않았냐? 왜 알아보지 않았냐고.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렸습니다. 42년간 성공한 의사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늦게나마 딸의 존재를 알게 된 아버지의 절절한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느끼는 그 심장 박동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내 생명을 구한 심장이 우리 딸의 것이라니. 신의 장난이 너무 잔혹해. 미숙은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셔츠 깃을 움켜쥐었습니다. 42년간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혼자 임신하고, 혼자 출산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할 때마다 느꼈던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혼모라는 낙인을 감당하며 살아온 42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감히 우리 딸이라고 말해요? 당신이 뭔데요? 당신은 그 아이 이름도 얼굴도 몰랐잖아요. 당신은 우리를 버렸잖아요.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원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VIP 상담실이라는 고급스러운 공간이 무색할 만큼 절절한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라고요? 은희는 이미 없어요. 그 아이가 웃던 소리, 울던 소리, 이제 영원히 들을 수 없는데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죠? 미숙의 손가락 사이로 그의 셔츠가 구겨졌습니다. 농사일로 굳은 손, 파출부일로 거칠어진 손가락이 그의 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한때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분노로 떨리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급의 차이를 상징하는 그의 고급 셔츠와 자신의 거친 손이 대조되어 보였습니다. 우리 은희는, 내 새끼는 당신 같은 사람 살리려고 세상 떠난 게 아니에요. 그제야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숙의 분노와 절망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42년간 성공한 의사로 살면서도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쳤다는 자각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몰랐어. 내가 임신한 걸.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42년간 품어왔던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2년이 지났어요.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고? 내가 그 애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동네 손가락질 받으면서 비 오는 날 시장에서 김밥 팔면서 밤새 병간호하면서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그때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김밥을 팔던 날들, 은희가 아플 때 병원비가 없어 전전긍긍하던 날들, 다른 아이들이 아빠를 찾을 때마다 마음 아파하던 순간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미숙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VIP 상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는 모습이 처연해 보였습니다. 한때 의기양양하게 미국 유학을 떠났던 그 청년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아. 다만 알아주었으면 해. 내 딸이 내 생명을 구했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어. 성공한 의사의 모습이 아니라 한 명의 절망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겠지만 난 심장외과 의사가 됐어.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지. 하지만 실상은 모든 걸 일에만 바쳤어. 가족도 없이, 아무도 없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42년간 쌓아 올린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병원 봉사활동하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간호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가 지금은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은희의 웃는 얼굴을 보며 미숙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진 속 딸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딸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어서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은희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장기이식 단체에서 은희가 생전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더군. 장기기증 캠페인도 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은희는 늘 남을 돕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작은 동물이라도 다치면 끝까지 돌봐주던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이런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미숙이 그렇게 키웠던 것이 아닌데도 은희는 저절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은희가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은희의 마지막 선택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의 그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 가슴에서 뛰고 있는 그 심장. 그건 내 새끼예요. 준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경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심장이 바로 자신의 딸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래, 내 딸이야. 매일 아침 이 심장이 뛸 때마다 생각해. 봉투 안에는 의료 진단서도 있었습니다. 미숙은 눈을 크게 뜨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 선천성 심장질환 의심, 추가 정밀 검사 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녀, 내 전부인 서진이도 심장병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서진이가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던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아이가 또래보다 체력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심장병 때문이었다니. 어떻게 알았어요? 미숙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얼마 전부터 서진이가 숨이 차다고 해서 검사받고 걱정하고 있던 문제였거든요. 아직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준호가 이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개인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본 것은 아닐까요? 기증자를 찾으면서 인맥을 통해 은희의 의료 기록을 살펴봤어. 심장 전문의로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지. 은희의 심장에는 경미한 이상이 있었는데 내 가족력에 있는 심장질환과 비슷한 패턴이었어.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아버지로서의 걱정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은희의 딸인 서진이의 의료 기록도 확인했어. 비슷한 징후가 보이더라. 이건 유전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높아. 아직 초기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해. 미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은희의 심장병을 준호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니. 그리고 그것이 다시 서진이에게까지 이어진 것이라니.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3대에 걸친 심장병의 연결고리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 돈, 내 손녀를 위해서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은희가 내게 주는 거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희가 그를 살렸듯이 이제 그가 은희의 딸을 살리려는 건가? 이건 단순한 보상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명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은희의 마지막 선물이자 조부와 손녀를 잇는 운명의 끈이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살리고 이제 아버지가 손녀를 살리는 순환의 고리였습니다. 미숙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은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 내가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 은희의 마지막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아, 나는 42년 전에 너를 떠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생각해.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진이를 도울 수 있게 해줘. 내가 평생 심장 전문의로 살면서 연구한 게 바로 이 질환이야. 서진이를 치료할 수 있어.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치료비는 얼마예요? 10억으로 충분할까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직접 치료할 거야. 비용 같은 건 생각하지 마. 이건 은희가 내게 맡긴 마지막 부탁이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42년간 놓쳤던 아버지 역할을 이제라도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은희가 내게 새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 내가 은희의 딸에게 그 생명을 돌려줄 차례야. 미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서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큰 뜻이 있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희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은 아닐까요? 42년 전 일은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서진이를 위해서라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손녀의 안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아. 다만 서진이만큼은 지켜주고 싶어. 내가 지키지 못한 은희의 딸이니까. 준호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기회를 줘. 늦었지만 할아버지 역할이라도 하게 해줘. 미숙은 오랫동안 말없이 은희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서진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이에게는 할아버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의 은인이라고만 하겠어요.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테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어.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42년 만의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진이를 처음 본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살 손녀는 은희를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호기심 많은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서진이는 낯선 할아버지를 경계하면서도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 이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서진이의 맑은 목소리에 준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피가 흐르는 손녀를 이제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미숙이 약속대로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은인이야. 엄마가 도와준 분이셔.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 순간 준호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자신을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손녀의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42년간 놓쳤던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서진이는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이라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의사로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복잡하지 않아. 하지만 정확한 시기와 방법이 중요해. 내가 직접 집도할게. 미숙은 여전히 준호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42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진이의 생명을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다른 의사와도 상담해 보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세컨드 오피니언은 당연한 권리죠. 준호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숙의 신중함을 이해했습니다. 몇 군데 병원을 더 돌아본 결과 모든 의사들이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실력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준호 교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국내 최고의 소아심장외과 전문의십니다. 저희도 어려운 케이스는 그분께 의뢰할 정도예요. 다른 병원 의사의 말에 미숙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의사로서의 실력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종종 미숙과 서진이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진이도 준호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심장 고치는 의사예요? 맞아. 아픈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 그럼 우리 엄마 심장도 고쳤어요? 순간 준호와 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를 도와주셨어. 엄마 덕분에 할아버지가 건강해졌단다.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착해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 순간 미숙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이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은희가 정말로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이 두 어른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미숙에게 42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 내가 찾아왔다고, 그리고 임신했다고. 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준호 아버지의 차가운 표정과 모멸적인 말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거짓말을 했어. 내가 돈을 받고 떠났다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거짓말이에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2년간 믿어왔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준호도 속임을 당한 것이었습니까? 나도 어리고 바보였어. 아버지 말을 그대로 믿었어. 내가 날 이용했다고, 돈이 목적이었다고 생각했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42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진실을 알게 됐어. 아버지 일기장에서 우연히 봤거든. 내가 돈을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미숙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42년간의 오해가 한순간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오해 속에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한국으로 돌아오려 했어. 하지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했어. 절대 돌아가지 말라고, 이미 늦었다고.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미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거짓말했어. 아이도 있다고. 내가 나타나면 그 행복을 망칠 거라고.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었어. 직접 확인해 봤어야 했는데. 아버지 말만 믿고 포기했어. 미숙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42년간 원망했던 그가 사실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일에만 매달렸어. 결혼도 안 했어. 할 수가 없었어. 마음 한편에 항상 내가 있었거든. 준호의 고백에 미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진이의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준호가 실력 있는 의사라고 해도 손녀의 가슴을 여는 수술이라는 것이 무섭기만 했습니다. 밤마다 서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 전날 밤 준호가 병원 옥상에서 미숙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42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옥상의 찬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를 스쳤지만 아무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숙아, 내일 수술 걱정되지?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차분함과 개인적인 걱정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도 보였습니다. 당연히 걱정돼요. 아무리 당신이 유명한 의사라고 해도 내게는 그냥 예전에 날 버린 사람일 뿐이에요. 미숙의 솔직한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욱 아팠습니다. 그래도 서진이만큼은 꼭 지켜줄게. 내가 지키지 못한 은희와 너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해. 속죄요? 이제 와서 속죄라니. 미숙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42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알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서진이만큼은 다르게 해보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 그때 준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2년 전 야학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미숙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을 42년간 가지고 다녔어. 지갑 안에 넣고. 사진 속 미숙은 20살의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젊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너와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미숙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야학이 끝나고 함께 걸었던 그 길들, 다방에서 나눈 책 이야기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저도 그때가 좋았어요. 당신과 함께 꿈꾸던 그 시간들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42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할 만큼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각자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미수가 수술이 끝나면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없을까? 준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다시 시작이라니. 우리 이제 60 넘은 노인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살고 싶어. 서진이 할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내 남편으로서. 미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얘기해요. 지금은 서진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 알겠어. 서진이가 우선이지. 그날 밤 미숙은 은희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걸까? 수술 당일 아침 서진이는 용감했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면서도 밝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제 심장 고쳐주실 거예요. 그 말에 미숙과 준호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두 어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미숙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매 순간이 고문 같았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의료진이 나와서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주었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성공했어. 서진이는 이제 건강한 아이가 될 거야. 미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준호가 정말로 손녀를 살려준 것입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응, 완벽해. 더 이상 숨이 차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거야. 준호의 확신에 찬 대답에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서진이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제 심장 고쳤어요? 그래, 이제 서진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어.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서진이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며칠 후 서진이가 완전히 회복되자 미숙과 준호는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입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숙의 진심 어린 감사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건 나야. 기회를 줘서. 서진이가 회복된 걸 보니까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미숙의 말에 준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42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서진이를 위해서라도 함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숙아, 조건이 있어요.
천천히 시작해요. 서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준호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진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됐어요? 서진이의 질문에 미숙과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6개월 후 미숙과 준호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진이가 들러리를 서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교회 제단 앞에는 은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딸이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은희의 환한 미소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준호 씨, 정미숙 씨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정미숙 씨, 이준호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42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은 없었지만 깊은 이해와 용서로 맺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참석한 하객들도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결혼 후 세 사람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담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병원 일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42년간 놓쳤던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서진이와 미숙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말에는 병원에 나가지 않고 온전히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서진이는 수술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이 차지 않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체육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아이 자신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심장을 고쳐줬다고 했는데 정말이에요? 어느 날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아이도 점점 자라면서 궁금한 것이 많아졌습니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맞아, 서진아. 엄마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 수 있게 됐어. 그럼 엄마는 천사예요? 준호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천사야. 우리 모두의 천사지.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42년 전 준호와 미숙이 첫 키스를 나눴던 태종대였습니다. 그때와는 다른 풍경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바다 위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세 사람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도 이렇게 바다를 봤어요? 그래, 서진아. 그때도 이렇게 예뻤어. 그럼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미숙은 준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많이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해. 서진이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와, 할머니, 할아버지 로맨스다. 그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미숙은 이제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서진이를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준호는 경제적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미숙은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선호했습니다. 갑자기 부유해진 것이 어색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소박한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도 그런 미숙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42년간 혼자 살면서 물질적인 풍요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산책하는 평범한 일상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세 사람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건강한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활발하게 생활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심장 고치는 의사예요. 제 심장도 고쳐주셨어요. 아이들은 서진이의 할아버지가 대단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서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영웅이었습니다. 준호는 은희를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42년 전 야학에서 만났던 미숙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은희 장학재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우리 딸의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은희도 기뻐할 것 같아. 미숙은 그 소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에 쓰인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은희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 아이는 항상 남을 돕고 싶어 했거든요.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은 부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대학을 다니는 22살 청년이었습니다. 오래전 미숙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 청년을 보며 준호와 미숙은 과거의 자신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진이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서진아. 엄마가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두 어른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은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진이는 엄마에게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제 심장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결혼하셨어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미숙과 준호는 손을 잡고 은희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을 이어준 딸 은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은희야, 고마워. 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 미숙도 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서툴지만 야채를 썰었고 미숙은 국을 끓였습니다. 서진이는 상을 차렸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요리 못해요. 서진이가 준호가 썬 야채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심장은 잘 고치는데 야채는 못 썰어. 그러게 말이야. 42년 동안 혼자 살아서 요리를 못해. 미숙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주세요. 할아버지도 요리 배우세요. 그래, 할머니한테 배워야겠다. 그런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 세 사람을 보면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서진이가 잠든 후 미숙과 준호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준호의 말에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2년을 돌아왔지만 지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봄날 세 사람은 준호와 미숙이 처음 만났던 야학 건물 앞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건물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첫 만남을 추억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 서진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과학을 가르쳐 줬지. 와, 그럼 할아버지가 할머니 선생님이었네요. 서진이는 신기해하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정말 예뻤어. 지금도 예쁘지만
준호의 말에 미숙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세 사람은 은희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매주 하는 일과였습니다. 서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이어서 미숙이 말했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 마지막으로 준호가 말했습니다. 은희야, 아빠가 늦게라도 너를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그 순간 창밖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은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와 용서, 그리고 희망으로 엮어진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미숙과 준호는 서로를 사랑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희는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은희의 사랑이 준호를 살렸고 그 사랑이 다시 서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